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10월 4일 수요일 밤 9시 30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절 동안 잘 쉬셨습니까? 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쪘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매크로 시황도 좀 한번 보고 비트코인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요거 한번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우리가 지금 여기 중요하게 봤던 게 이 자리죠. 여기 이 241선 241선 이 자리를 어떻게 양봉으로 넘어야 됐는데 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A, B, C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여기가 B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A, B 1, 2, 3, 4, 5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B, C를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얘가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 241선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안 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 타점이 어디다? 여기를 넘던가 여기를 넘어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간 여기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간 요 꼭대기에서 꼭지를 땄어. 그럼 어떻게 돼? 이 꼭지의 고점을 넘기 전에는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는 지금 이제 조금 약한 자리가 됐고 여기를 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죠? 여기 28,597불 28,597불을 넘어야 다시 우리는 또 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렁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황이 지금 막 좋은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주봉의 모양을 보더라도 어떻죠?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지금 주봉상 이거 완전 헤드앤숄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막 막연하게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볼 수는 없어요. 여기를 넘어야 돼. 일단 이 자리를 넘어야, 얘가 여기를 넘으면 꼬라박아도 이 자리를 넘으면 그래도 헤드앤숄더 모양이, 이 숄더 모양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와도 다시 갈 수 있어요. 이 자리를 넘을 때 아니면 이 자리를 넘을 때, 그죠? 우리 이 자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할 건 없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는 넘어야 된다고. 여기를 넘어줘야겠죠. 종가로 뚫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아직 몰라요. 지금 제가 주봉상 양봉 음봉인데 양봉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 얘가 지금 상황에서는. 안 그러면 이번 주에 또 얘가 음봉이다. 그죠? 이번 주에 음봉이야. 근데 5선 지켰어. 그러면 양봉, 음봉, 다음 주에 양봉 3개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를 뚫어야 돼. 그러면 파동상 한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W자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여기를 넘어야 돼. 여기를 넘어야 돼. 여기 이렇게 요만큼 좀 올라갔다고 또 가자 외치다가 이렇게 꼬라박으면 다들 이제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막 또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그러면 맨날 지금 안 된다 얘기만 하는데 언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자리는 이 자리하고 요 자리죠. 여기 넘어야 돼. 여기 넘어야 이제 우리는 다음 자리인 이 자리까지 희망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넘어가야 돼. 다음 그레이드로 올라가야 얘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빌빌대면서 여기를 돌파 못하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고. 그거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저도 이제 이게 한번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봐도 딱 그렇죠. 월봉으로 여기를 넘어가야 깔끔한 거야. 여기를 넘어가 줘야 돼. 이번 달에 양봉 하나로 여기를 뚫든가 아니면 양봉 3개로 여기를 다음 달까지 해서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꼬라박아도 다시 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비트코인을 잘 신중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없어요. 여기 넘어야 돼. 여기 넘어야 됩니다. 여기 28,597불 여기를 넘어야 단기적으로 좀 희망적인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미넌스도 뭐 도미넌스도 이제 여기 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양봉, 음봉이니까 양봉 3개로 요 자리를 넘어야겠죠. 도미넌스는 양봉 3개로 여기를 넘으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 정고 향해서 가겠죠.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은 뭐 의학 소리 나면서 막 이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봉상 보면요, 이 241선 한참에 있어. 그죠? 그래서 전 저점 여기를 깨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이제 깨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이 자리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A, B 그런 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파동이 3개라 이게 마지막 3번, 5번 파동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 5번 파동이 요만큼만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1번에 여기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요만큼만 오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마지막 한 방 그냥 꽉 내려 꽂고 갈 수도 있고 그죠? 요거는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잡는 거 아니지. 지금 만들어진 이 자리를 넘든가 이 자리를 넘어야겠죠. 그죠? 그래야 나스닥은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나스닥은 지금 이제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조금 더 빠지겠죠?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주봉상 이렇게 나왔는데 ABC잖아. ABC 나왔고 여기 양봉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얘가 말아 올리지 못하면 한 묶음 더 나와야 돼.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나와야 돼.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나스닥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요 30선, 요 30선, 주봉상 요 30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P 500. S&P 500도 한번 볼까요? S&P 500도 지금 보면 얘가 이제 여기를 음봉 없이 넘었죠? 꼭지 못 땄어. 여기 넘어가다가 지금 미리 빠진 거야, ABC로. 그죠? 문제 될 게 없어. 그죠? 여기까지 내려온 거니까. ABC 끝나고 한 번 갔다가 한 번 더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말아 올릴지, 그거는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넘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S&P 500은 되게 정상적인 지금 뭐, 큰 문제 없이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게 주봉상 이렇죠? 그리고 일봉상 보면 지금 요 모양새로 보면 요렇게 그죠? 요렇게 ABC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뭐 여기까지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를 요 자리 돌파했던 이 자리까지 내려오거나 여기까지 내려오거나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봐야겠죠? S&P 500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뭐 코스피는 뭐 지금 이제 24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얘가 이제 이게 한 사이클로 끝내려면 음봉, 양봉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 음봉 3개를 붙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음봉 3개가 붙으면서 여기를 깨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 자리를 깨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이 자리 지지받고 다시 말아 올릴지 그건 지켜봐야 되고 얘가 요렇게 ABC로 내려오는 거는 분명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쫄 거는 없어요. 뭐 기다려야지 뭐. 일단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봉상으로도 이번 달까지는 뭐 음봉 3개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갈 수도 있겠죠. 일단 월봉에서 이렇게 꼭지를 따면 단기 제일 이 한 사이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한 사이클에서 꼭지를 따고 이렇게 되면 음봉 3개는 붙어야 좀 안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보자면 얘가 조금 찝찝하게 뭐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코스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이번 달까지 음봉 3개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번 달에 요게 이제 도치를 끝내면 더 좋겠죠. 뭐 그렇게 돼야 코스피도 이번 주까지 뭐 음봉 3개로 마무리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면 그쵸? 별로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코스닥은 조금 더 안 좋죠. 코스닥은 이제 뭐 음봉으로만 지금 뚫었어요. 여기를, 그죠? 종가로 음봉으로만 240, 여기 이거 주봉이구나. 주봉으로 음봉 5개. 이번 주까지는 뭐 음봉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내일까지, 이번 주 말까지, 그러니까 수목금 음봉 3개 붙어야겠죠. 여기 241선 깨고 내려가려면.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241선을 지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 깨면 이제 좀 더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도 낮은 자리인데, 중요한 건 요 241선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를 깨면 조금 더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이 오늘 이 꼭지를 따는지, 요게 이제 이렇게 꼭지를 따게 되면 5일선을 깨야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꼭지를 땄어. 그러면 이제 여기 4.8%까지 갔었네요. 꼭지를 따고 내려올 건지 한번 봐야겠죠. 그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 자리 돌파하고 이 자리를 돌파했어요. 음봉 없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물고 올라가는 이상 꼭지를 따고 내려오지 않는 한은 계속 이제 5일선 물고 올라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채권은 이제 여기 언제 꼭지를 따고 하락으로 접어드냐, 그걸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주봉상 이게 다 뚫었어. 그죠? 주봉상 요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뭐 양봉 5개니까 이번 주까지는 양봉으로 마무리할지 한번 봐야겠네. 이번 주에 만약에 음봉으로 주봉이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단기 꼭지라고 봐야겠죠. 10년물 채권은. 근데 10년물 채권이 지금 4.8%까지 왔다. 그 얘기는 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여기까지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10년물 채권의 요 수익률, 그래서 4.88이에요. 4.88%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럼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높다는 말은 뭐예요? 채권의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계속 설명드렸었죠.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2023년 10월 4일의 시점에서 10년물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얘가 4.88%의 연이율 4.88%로 주는 채권이 발행이 됐어. 그러면 한 5년 전에 샀던 사람이, 그죠? 5년 전 뭐 10월 4일에, 그죠? 채권을 샀어. 10년물 채권을. 근데 그때 이율이 뭐 1.0%였어. 그러면 3.88%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 3.88%의 차이만큼 채권 가격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2023년 10월 4일에 발행한 4.88%의 10년물 채권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야. 그죠? 10,000원. 10,000원이면 이게 10,000원이야. 그러면 언제죠? 5년 전에 10월 4일에 1.0%로 발행했던 채권 가격은 많이 떨어지겠죠? 1%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맞추려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역으로 그냥 계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물 채권은 뭐죠? 이거는 시장금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뭐 흔한 말로 시중금리.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리.
대출 금리 뭐 이런 거하고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쵸? 그리고 2년물 채권은 뭐라 그랬죠? 요거는 기준금리. 기준금리하고 연동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 금리는 어떻게 형성이 된다? 연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FOMC 연방 시장 공개 뭐죠?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이렇게 여기에서 결정하는 이 기준 금리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거니까. 채권을 개인이, 기관이 어찌됐거나 사고 팔면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금리는 일방적으로 연준에서 딱 그 포워드 가이던스와 함께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10년물 금리가 지금 거의 5%대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5%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금리가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시장에는 악재로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쫓아왔어요. 그죠? 장단기 금리 차이가 거의 1% 가까이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5.07, 그 다음에 4.88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얼마 차이 안 나죠? 한 0.2% 정도 차이 나는 건가요? 그죠? 0.19%, 0.19%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점점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제 역전되었던 게 이제 다시 좁혀지면서 정상적인 범주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그 이 FOMC 여기에서 하는 게 뭐예요? 계속 FOMC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그 FOMC 회의가 그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미의회에서 받은 어떤 그 목표가 있어요. 목표. 니네가 추구해야 될, 니네가 해야 될 목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제 준 그 뭐라고 그러죠? 미션이라고 하면 뭐냐면 일단 완전 고용, 그죠? 완전 고용.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업률을 최대한 낮추는 거죠.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죠. 물가 안정.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준에서는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그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 조율을 하는데 연준이 주로 이제 해왔던 방식, 이제 예를 들어서 물가 안정이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수준을 어디 한 2% 정도에 맞추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어떤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얘기하긴 했었지만 뭐 테일러 룰이라고 해서 이제 이 테일러 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용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그 관계를 나타낸 건데 아무튼 뭐 그래서 2% 정도면은 좋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FOMC에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기준을 한 2% 정도에 묶으려고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얘가 막 올라갔어. 지금 막 CPI가 막 5%대 막 이렇게 되면 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까봐 연준에서는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취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연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렇게 통화 정책을 해왔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뭐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보통 통화 정책은 뭐예요? 흔히 우리가 통화 정책의 이제 대표적인 게 양적 완화 뭐 이런 거 있죠. 양적 완화는 뭐야?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금리 정책은 그건 뭐예요? 기준금리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하죠? 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이라고 하죠.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일반인들이든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연준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막 빌려왔어요. 그러면 이 100억 중에서 10%, 통상적으로 한 10%만 남기고 나머지 90억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10%를 지급준비율로 이렇게 지급준비금으로 이제 이 연준에 이제 예치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되죠? 연준의 그러니까 뭐 대조표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뭐 통화 이거 찍어내는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제 플러스인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하죠? 이 지급준비금을 이제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은행에. 지급을 은행에서 이제 연준에 예치를 해놓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를 이제 은행 각각 이제 시중 은행에게 이자를 지급을 해요, 연준이. 근데 이렇게 이제 뭐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이자가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지급준비금 이자가 싸겠죠. 돈이 많으니까. 근데 경기가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연준에서 어떻게 하죠? 이 지급 준비 이자율을 이제 높이려고 하겠죠. 낮추다가 높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준금리가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10년물 채권이 지금 4.88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2년물 채권은 지금 5%대고, 그죠? 그럴 경우에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은 지금 아직 하향색으로 확실하게 꺾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계속 매파적인 발언으로 또 올릴 수도 있어. 한 번 더 11월에 올릴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점도표도 나왔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은 그냥 막 계속 치솟는 거예요. 시중 금리는. 왜? 이 연준에서 지금 계속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고 동결은 했지만 또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금 이 10년물 채권, 이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아직 확실하게 뭐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또 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뭐 이렇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꺾일 조짐이 안 보여. 어차피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노동시장이나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 심리에 기대어서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이거를 반영해서 나에게 월급도 인상해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경기는 이제 점점 막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노동자들은 자꾸 임금 올려달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막 노동자랑 싸우기보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 딸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그냥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뭐죠? 소비자한테 떠넘긴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상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는 거지. 이런 상황이 이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별로 꺾일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파월에 대해서도 지금 말들이 많은 거야.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은 거 맞아?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거 맞아? 뭐 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저는 뭐 파월이
지금 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파월도 지금 되게 머리 쥐어짜면서 이제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빨리 금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 빨리 좀 이렇게 좀, 야, 좀 이렇게 좀 돈도 좀 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고 막 연준에서 이러다가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이 꺾이지도 않고 있고, 다행히 지금 유가는 지금 막 이렇게 조금 이따 보긴 하겠지만 막 지금 치솟다가 이제 조금 이제 소강 상태인데 지금 꼭지를 땄나 싶은데, 근데 얘가 다시 올라가면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안 잡혔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리거나 이래버리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겨요.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 1970년대였죠. 그 초대 이제 연준 FMC 연준, 그러니까 FRB라고 하죠, FRB. 연준 의장 했던 그 마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아서 번스라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9년인가? 10몇 년 동안을 했어요. 연준 의장을.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연준의 어떤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파티가 무르익어 갈 때 뭐 와인잔을 뭐 이렇게 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은 되게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나 뭐 이런 거를 잘 안 하고 물가를 안정화하는데 되게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왔던 사람이 이제 누구죠? 그 유명한 그 닉슨 대통령이 지명했던 사람이 이 아서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8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서번스가 이제 정치적인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살살살 하다가 아주 인플레이션이 이제 최악의 상황에 거의 한 10몇 프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온 게 이제 폴 볼커라고 이제 있어요. 이제 지금 이 사람이 거의 10몇 년 동안 뭐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8% 막 10%대까지 막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미 카터가 이 사람 지명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재선을 못 했어요. 이때 이 폴 볼커가 아주 되게 강력한 그 금리 억제 정책을 막 이제 인상 정책을 막 하면서, 통화 막 억제 정책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중간하게 했다가 금리 내렸다가 한번 된통 당했거든, 미국이. 그렇게 해서 폴 볼커라는 이 사람이 다시 10몇 년 동안 이제 하면서 이제 다시 연준이 이제 신뢰를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연준이 이렇게 하면 그래, 인플레이션 잡히겠구나. 좀만 버텨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잘 거기에 따라갔었는데, 지금 딱 그런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이,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4.8%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떨어지질 않아. 괜찮아, 지금. 뭐 이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실업률이 지금 막 나쁘지 않아. 지금 계속 뭐 낮은 수준에서,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이러면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업률이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고용이 좀 막 잘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돼야 이제 좀 경기가 좀 지금 안 좋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괜찮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물가도 지금 막 유가 막 올라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는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파월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짜증나고 싫지만, 근데 지금 어중간하게 금리를 내렸다가는 오히려 더 큰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 버텨야 되는 상황. 지루하고 짜증나지만 이 구간을 버텨야 돼. 언제까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별거 그렇게 되게 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버텨내면 다음에 이제 큰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막 낙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막 큰일 났다, 이것도 아니야, 지금.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 한 중반까지가 잘 버티면서 이거를 잘 넘어가면, 이제 조금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뭐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이제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유가가 그렇죠? 지금 월봉상 보면 양봉 4개 다음에 음봉 하나 붙었어요. 요런 상황이고, 일봉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 요때 그렇죠? 여기 꼭지를 땄기 때문에 내려오는 중이야.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유가가 내려오겠지만,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여기.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몰라요. 여기를 만약에 지지하면 유가는 다시 상승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도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는 뭐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면 지금 좋겠죠. 지금은 채권을 사거나 달러를 좀 보유한다거나 이러면은 나쁘지 않겠죠.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안전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을 사면 좀 괜찮겠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보면은 좀 그렇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강달러 지금 추세인데, 일단 얘는 여기를 넘었으니까, 그죠? 여기 지금 여기를 넘느냐 마냐, 이제 여기까지 한 번 더 치러 가지 않을까. 여기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달러도 지금 강세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꼭지 땄죠. 환율은 요 자리를 넘어야 돼. 요 자리를 음봉 없이 넘어야 되죠. 근데 지금 요런 모양이면 쉽지 않겠죠. 한번 조정 받고 다시 가더라도 가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매크로적인 어떤 이런 매크로,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가 또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이크로, 매크로 이렇게 있잖아요. 매크로적인 어떤 그 시황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거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경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거시경제를 얘기할 때 매크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이 지금 그렇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경기가 좀 꺾이면서, 연준에서 기대하는 거는 경기가 좀 꺾이면서 뭐 좀비 기업들 좀 청산들 좀 되고 좀 빠그러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좀 경기가 침체되기는커녕 지금 막 그 뭐죠? 금융 시스템 막 무슨 파산하는 막 은행들 나오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뭐 고용률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서 물가는 또 계속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급적인 어떤, 이게 지금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공급 쇼크거든요. 공급 쇼크,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오일 쇼크 있죠. 대공황 이럴 때, 대공황 이럴 때는 공급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공급의 쇼크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인데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인플레이션, 물가는 지금 높은데 경기가 살아나질 않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디플레이션은 뭐 때문에 오냐면 이 공급 쇼크 때문에 와요. 우리 그 70년대 막 오일 쇼크 뭐 이런 것처럼 막 물가는 지금 계속, 물가도 높은데 공급이 약해. 공급이 막 딸려. 그런 상황이에요. 경기도 안 좋아. 이제 이럴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안 와야 되지.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돼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이 뭐 그런 공급적인 이슈는 이렇게 제가 보였을 때는 뭐 딱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급적인 이슈만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면 금리가, 결국에는 이 금리거든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수익률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고, 인연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유가도 좀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급도 이제 원활하게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일 때 막 영끌 해가지고 투자하고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 버텨야 돼.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막 뭘 자꾸 막 영끌 해가지고 막 비투하고 막 레버리지 땡기고 이렇게 해서는 되게 위험하다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제가 좀 길게 그냥 막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길게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